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사연을 한번 보내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세대 아주머니들이 힘들게 살아오지 않은 분은 없다지만 저도 참 팔자가 드센 여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먹고 살만해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과거까지도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또 하나는 돌이 지난 후 열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 딱 둘만 남게 되었죠. 그 시절 모두가 그랬듯이 저희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네에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시며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그 때문에 바빠서 집에 거의 계시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남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되었죠. 겨우 9살 어린 나이였지만 빨래, 청소, 밥하기, 나물 캐오기, 동생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 온 살림을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덕분에 일이 바쁘거나 동생이 많이 침울되면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마솥에 감자를 삶고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전 얼굴과 다리에 크게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네 어른들은 저를 업고 부모님의 가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는 변변찮은 약방도 잘 없어서 옆 동네 읍까지 나가야 했거든요. 어른들이 차가운 지하수로 상처를 씻겨주시며 인력거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어찌저찌 상처 치료도 약도 한 달이나 먹어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결국 흉터는 남고 말았죠. 볼 한쪽 전체와 종아리 옆부분이 다 붉은색 흉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1살이었고요. 그 뒤로 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어떻게든 얼굴을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았고 한여름에 긴 바지를 입어도 내 마음속에 생겨버린 상처와 흉터는 옅어지지 않았네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욱더 주눅이 들고 우울감에 빠져들기만 할 뿐이었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근처를 배회하다가 집에 간 적도 있었고 아예 아침부터 드러누워 아픈 척 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윽박을 지르며 혼내시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기에 이르셨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이야 학생들이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펌도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때는 칼단발이나 쇼컷을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훤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학교는 앞머리를 내리는 것도 금지였기 때문에 얼굴이 더욱 잘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는 더 가기 싫어졌어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마치 저를 벌레 보듯 하다가 피해버리는 것은 더욱 상처가 되었죠. 결국 전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돕거나 부모님의 술집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꽃다운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들처럼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오손도 좋은 가족을 꾸릴 자신도 없었어요.
얼굴과 다리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이런 여자를 누가 도와해주겠나 싶어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기집애 얼굴이 저러니 어떻게 할까 하고 넋도리를 하시는 걸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우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두근거리는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아주 늦은 저녁 새벽 2, 3시쯤 방문한 젊은 남자 손님이셨어요. 저는 얼굴 때문에 홀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안에서 음식 재료 준비를 돕거나 설거지를 주로 했었는데 그날은 할 수 없이 직접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재료를 사러 멀리 새벽 시장에 가셨고 엄마는 배탈이 난 동생을 보러 집에 잠깐 가셨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기에 가락국수를 손님 앞에 두고 후다닥 자리에 돌아가려는데 저에게 대뜸 이렇게 늦게까지 장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주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남자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국수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깨끗이 비우고 상의에 값을 지불한 뒤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 손님은 매일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항상 같았어요. 가락국수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매일같이 먹어 질릴 법도 한데 언제나 잘 먹었다는 인사를 남기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남자를 보다 보니 어느샌가 남자를 기다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남자가 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도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보았죠. 국수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남자는 그런 저를 놀란 눈치로 잠시 쳐다보다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이 집 국수를 좋아합니다. 국물이 아주 뜨끈하고 시원해요. 이날 이후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매일같이 기다리게 되었고 남자는 매일 찾아와 주어 국수를 맛있게 먹고 들어갔어요. 어쩌다 부모님이 가게를 비우게 되어 혼자 있는 날이면 남자와 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서로 급속도로 정이 들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트럭 운전자 일을 하느라 매일 새벽에 들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저의 흉측한 흉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며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소소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삶.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꿈꾸던 일이었죠. 그런 저희 사이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듬직한 아들, 둘째는 귀여운 딸내미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으며 아이들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일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림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식비에 각종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낀다고 열심히 아껴도 항상 돈은 부족했네요. 그래서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아줌마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화상 흉터가 있는 데다가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가정부 면접을 보러 가도
얼굴에 흉터 때문에 꺼려하는 집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얼굴이 이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네요. 그러던 중 다행히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식당은 우렁이 쌈밥으로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홀에서 일하는 것은 좀 그렇고 주방에 설거지하는 일만 시킬 건데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저는 주말 않고 당장 가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장부부는 저에게 퉁명스러웠고 하대하는 말투로 저를 대했어요. 그 얼굴로 절대 홀로 나오지 마. 서빙은 안 되고 주방에서 설거지만 시킬 거야. 그리고 임금은 절반.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 당장 나와. 그리고 얼굴 좀 어떻게 가릴 수 있으면 가려. 예. 임금은 절반이고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접시만 닦아대야 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네요. 저는 커다란 손수건으로 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린 채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계속하니 장갑을 껴도 손이 퉁퉁 불고 피부에 염증도 생겼지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괜찮아질 줄을 모르는 사장부부 내외의 구박이었어요. 제가 식당 식사 시간에 밥이라도 먹으려고 얼굴을 감쌌던 손수건을 내리면 시험칙한 네 얼굴 보면 입맛 떨어져. 어디 안 보이는 데서 좀 먹으면 안 되나? 라면서 여지없이 가지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네네 하며 밥그릇에 대충 아무 반찬이나 넣어서 주방 한켠으로 가 허겁지겁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기어이 저를 주방으로 내쫓아 놓고는 또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막말을 쏟아내요. 얼굴만 보면 진짜 구역질이 나. 빨리 먹고 그릇이나 닦어. 절대 손님 앞에서 얼굴 내미지 마. 알겠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별 수가 있나요? 저는 그저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죠. 식당용 식기세척기가 있긴 했었는데 고장이나 수리 안 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짬이 생겨 믹스커피라도 한잔 할라 치면 사장부부네는 이를 귀신같이 알고는 저를 불러댔어요. 저를 괴물 아줌마라고 부르며 자신의 집안일, 개인 심부름까지 죄다 시켰네요. 괴물 아줌마, 이거 만두 비준미로 넓게 펴서 그릇으로 찍지 말고 동그랗게 말아서 하나하나 방망이로 펴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그리고 이거 손빨래 좀 해. 행주 싹 다 빨아놓고 이 양말 때는 손으로 부벼 빨고 세탁기에 넣어야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안가 사장부부에게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청기저귀 빨래, 우유병, 상기 같은 것들을 죄다 저에게 시켰어요. 심지어는 미역국까지 끓여다가 바쳐야 했죠. 제가 산후조리와 육아까지 다 도맡아 하게 된 겁니다. 식당은 총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식당이었고 2, 3층은 사장네 부부가 사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위층으로 불려갔어요. 사장네 부부가 먹을 음식도 거기서 조리하라 시킬 때도 있었고
계단 청소와 이불 빨래를 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면 본인들이 마실 차를 타서 대령하라고 할 때도 있어서 정말 황당했네요. 이쯤 되니 저는 매일이 고단해.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해. 스스로 식사도 잘 챙겨 먹고 학교와 직장도 알아서 잘 다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네 김장까지 해준 날이라 너무 녹초가 된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으니 그만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못난 부모 밑에서 커도 저희 아들과 딸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내로라 하는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로도 전교 10등 안에 드는 자랑스럽고 고마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참고서나 강의료, 학습집이라도 보태주려면 이 수입이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희 아이들과는 상반되게 사장네 딸은 아주 아나무이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반말은 기본이며 마치 본인의 집 가정부, 아니 본인 노예처럼 저를 부려먹었네요. 당연히 공부도 못했고 매일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똥꼬가 다 보이는 교복치마에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죠. 그 아이도 자신의 부모처럼 제게 괴물 아줌마라고 부르며 온갖 잡일을 다 시켜댔습니다. 괴물 아줌마, 나 스타킹 구멍 났어. 지금 좀 사다 줘. 괴물 아줌마, 나 밥. 괴물 아줌마, 나 친구들 놀러 왔으니까 간식 만들어다가 올려줘. 손수건 꼭 쓰고 와. 입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애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장부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네요. 가난한 게 다 세상 탓 같고 막 그렇지? 그게 다 아줌마가 게을러서 그래. 행동이 너무 꼼뜨가고. 우리 딸 구역질나게 하지 말고 그 손수건이나 똑바로 올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녀는 결국 대학에 떨어져 20살이 되던 해 재수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놈팽이 놈과 사고를 쳐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장네 부부는 당연히 난리를 치며 아이를 지우게 했고 중절 수술한 후 저에게 딸의 간호와 몸조리를 시키게 되면서 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이없는 건 그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못할 망정 소문내면 저를 잘라버린다, 아니 죽여버릴 거라며 가만 안 둔다며 협박까지 해댔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괴롭힘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고 그저 그렇게 묵묵히 견디며 일을 해왔어요. 모든 것은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동안 저희 아들, 딸은 장성을 했습니다. 둘 다 이유대학을 졸업했고 훌륭한 직업인이 되었네요. 아들은 그 어렵다던 시험을 통과해 노무사가 되었고 딸은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멈추고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퇴직금이나 각종 상여금은 당연히 없었어요. 참나,
지금까지 일 시켜뒀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들, 딸 다 키웠다고 쏙 그만둬버려? 그러게나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은혜도 모르네요, 여보. 아줌마, 그만두면 뭐 먹고 살 거라도 있어. 남편이 트럭 운전사라 돈도 못 벌 거 아니야. 아들, 딸 잘 되었고 남편 수입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이제 늙어서 몸도 힘들고 좀 쉬려고요. 에이,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다시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손으로 휘휘하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저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말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그만두는 마당에 굳이 말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앞으로 사장네 가족들을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홀가분하게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해방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 적령이가 되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설레 온갖 사내주미를 다 차리고 기다렸네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하더군요. 혹여나 얼굴 때문에 아들에게 흠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방 안으로 숨어버렸고 가족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잘 이야기해줘.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 말로는 예비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서 이해를 잘 해주었다고 해요. 우리 아들도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어른들에게 예의도 있고 음식 솜씨가 좋아 반했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전 며느리 된 아이가 참 예쁘고 마음이 가더군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식당하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살고 있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착해 남편과 딸이 무척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또 상대방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번듯한 외모에 성실함까지 갖춘 우리 아들.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죠. 솔직히 네로라 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중매도 많이 들어왔지만 아들이 선택한 여자와 맺어주고 싶었어요. 또 아들이 바쁘고 능력도 있으니 잘 받쳐줄 수 있는 주부 며느리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업이 없는 며느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무엇보다 남편과 딸도 무척 좋아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과 모자를 샀어요.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옷이요. 아들에게 흠이 되고 싶지 않았고 오늘만큼은 주눅 들지 않고 기분 좋게 식사를 잘 마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용기를 내서 항상 쓰고 다니던 손수건도 마스크도 다 집어던졌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드라이를 한 뒤 우아해 보이는 모자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먼저 상견례 자리로 나가서 예비 사돈네를 기다렸네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을 열고 사돈네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들이라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거의 평생을 바쳐 일한 사장네 부부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만나고 있던 예비 며느리는 그들의 딸이고요. 사장네 가족도 저를 보고 너무 놀랐는지 문을 열자마자 망무성이 되어버리더군요. 남편과 제 아들이 의아해하자 사장네 가족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말을 시작하지 않았네요. 저희 남편과 아들이 중간에 눈치를 보며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에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꺼냈지만 그저 웃으며 대충 대답할 뿐이었죠. 사장네 가족들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 딸려는 물까지 쏟더군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들은 방금 도대체 무슨 분위기였던 거냐며 말에 물어왔어요. 그 말에 전 지금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다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당한 짓을 알면 당장 식당을 그만두라고 할 것이고 매우 속상했음을 알기에 지금까지 비밀에 붙였었는데 우리 아들의 결혼 문제가 걸렸다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모두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식당에도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겨우 뜯어말렸죠. 그 딸년의 임신 중될 수술 경험까지 전해 들은 아들은 아무 일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혼자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변호사인 여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딸은 지금부터 그 사장네 가족을 철저하게 망하게 해줄 테니 자신들을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문자로 파혼을 통보했고 각오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의 그 딸녀는 울고불며 난리가 났어요. 결혼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고 싶었는지 그날 저녁 비싼 과일 바구니 한우 갈비 세트까지 사서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시집와서 다 갚겠습니다. 정말 저 오빠 없이 못 살아요. 제발요. 한 번만 저 살려주세요. 이거 놓지 못해? 구역질 나는 손치요. 그리고 하던 대로 괴물 아줌마라고 불러.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이렇게 빌게요. 웃기고 있네. 애초에 너 지금 직업도 없고 그냥 놀고 있지? 우리 아들 너무 살아서 만난 거잖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볼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들고 온 과일들과 갈비도 바닥에 내팽겨치고 그 딸년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그 딸년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번번이 거절하니 집 부모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딸년과 사장네 부부는 아들의 직장에도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울고 불고 한 번만 받아주면 어머님을 평생 여왕 받들듯이 모시고 살겠다며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은 매몰차게 거절하며 제가 들었던 막말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다는군요. 또 아들과 딸은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무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그 직업은 노동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다루는데 개인부터 아주 큰 대기업까지 찾아주는 곳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어렵다더군요. 웬만한 고시 수준이라고 들었네요. 저도 잘 모르다가 아들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리 아들과 변호사 딸이 나섰으니 사장네 부부는 아주 단단히 잘못 걸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금의 절반밖에 받아오지 않았고 식당일 외에도 온갖 집안일, 잡일, 구전일까지 다 했으며 휴식 시간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하는 동안 포범까지 들었으니 걸고 넘어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사장네 부부는 마음할 일만 남은 것이죠. 아들은 법을 위반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파헤쳐 자료를 만든 뒤 저희 딸에게 넘겨주었어요. 또 저희 딸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두 아들 딸이 작정하고 걸어온 소송에서 그 집안 사람들이 이길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중간중간 합의를 하자며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와중에 딸녀는 오빠 없이 못 산다며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었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단칼에 거절하며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무시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듯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장네 가족은 저에게 지금까지 밀린 임금 2억 4천만 원과 위로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났습니다. 또 우리가 소송을 이겼으니 그 소송 비용까지 다 그쪽에서 지불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들의 팀 직원들이 조사하던 중에 불법 증축한 시설과 소방안전법을 위반한 조리시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점검이 나올 때마다 아주 교묘하게 가리면서 넘어갔었고 그것을 찾아내 구청에 신고까지 진행했네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결과 식당을 모두 철거한 뒤 다시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상당한 벌금까지 몰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은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 딸년의 혼사길도 아주 꽉 막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폐악질을 부렸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한 사실이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렇게 사장네 부부는 저에게 지급할 돈을 다 지급하고 20년 넘게 장사하던 정든 건물을 다 허물고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가진 현금을 다 털고도 좀 부족해 은행에 빚도 져서 식당을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부부는 식당을 다시 오픈했어요. 하지만 이 소송 과정을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그 식당에 가질 않았죠. 아무리 전단지를 뿌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오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얼마 후 저는 그 옆에 상가를 떡하니 계약해 식당을 차렸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선술집에서 팔던 가락국수, 제육볶음, 청국장 등을 메뉴로 걸고 장사를 시작했죠. 덕분에 쌈밥집에 가려던 손님들이 모두 다 저희 식당으로 오고 있네요. 저는 이 사건 이후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저의 얼굴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언제나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오셔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순간 화들짝 놀라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것을 상처받지 않으며 그분들도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방긋 웃으시며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에 저는 또 하루하루 힘을 내어 장사를 하게 되네요. 착한 우리 딸과 아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시간 날 때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 일을 그만두고 함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도 봐주고 테이블도 닦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줘.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자그마하게 시작한 식당은 점점 입소문이 나서 조금씩 확장도 하게 되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술집 안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20년 넘게 쌈밥집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메인 요리를 하는 모습을 어깨너머 배우며 제 손맛이 정말 수준급이 되었거든요. 식당은 매일매일 북새통을 이루었고 줄줄이 대기줄이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식당을 더욱 확장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옆 식당 건물 주인이 비 때문에 급매로 가게를 내놓았으니 한번 보라고요. 얼마 전에 새로 지어서 새 건물에 주차장까지 잘 되어 있으니 어서 와서 계약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혹시 하고 부동산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네, 맞아요. 온갖 벌금에 저에게 밀린 임금, 공사 대금을 감당하지 못한 그 쌈밥집이었어요. 빛에 허덕이다가 결국 식당을 내놓았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니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저는 당장 그 가게를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쌈밥집 사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장네 부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네요. 그 두 사람은 저를 보고 아주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옆 현내가 나 안 팔아. 나 쟤한테는 안 판다고. 하고 소리를 끄지르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편 놈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네요. 저는 당당히 얼굴을 들고 한 달 내로 정리해달라 이야기했고 제 말에 그 남편 놈은 알겠다고 하며 터덜터덜 말없이 부동산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렇게 현재는 새 식당을 단장해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노예 같은 생활을 계속했었는데 제가 이 식당의 주인이 되다니 너무 얼떨떨하고 실감나지 않아서 저희 남편에게 볼을 한번 꼬집어 달라고도 해봤어요. 그때 제 남편이 제 볼을 정말 세게 꼬집었는데 너무 아파 성질이 팍 나는 걸 보니 이게 현실이 맞긴 하나 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들, 딸도 너무나 잘 자라주었고 남편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니 말이에요. 무엇보다 행복한 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마주하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겨울에 내리는 눈이 얼마나 소복하고 예쁜지,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지, 여름에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원한지, 봄에 개학한 학생들의 제잘거림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매일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집으로 달려가기에 급급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엔 동네에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상가분들이 함께 해오던 단합회에 참가하면서 또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얘기, 남편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라며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얼굴에 흉터가 있던 없던 세상 사는 이야기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다 똑같이 삶의 무게는 무겁고 또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들, 딸의 도움으로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피부를 복원할 순 없겠지만 훨씬 옅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제 자신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치료를 결정했네요. 올 여름에는 시원한 반바지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 무더운 날씨가 처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신만의 상처와 생각에 갇혀 세상을 마주보지 못하고 있나요?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와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세상은 활짝 열려있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세상으로의 걸음을 시작하신 사연자님의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사연자님의 인생은 누구보다 빛날 것이며 아름다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에 상처받고 위축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통해 한 걸음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자님의 앞날을 댓글로 직접 응원해 주실 거죠? 수많은 응원 댓글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